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뒤에 강의를 보셔야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강의를 보고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뭐를 모르시는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1번에 관한 문제죠. 자, 1번 문제는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명령어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임시 저장 장치, 즉 이제 레지스터 종류 중에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장 장치라고 했지만 저장 장치, 레지스터들을 통틀어서 저장 장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뭐예요? 명령 레지스터 IR이죠, 요거. 요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고요. 알겠죠? 자,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 연산 결과를 잠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죠? 요거는 뭐예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다음 중 RISC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CISC하고 RISC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보자면, 자, 요거는 이제 복합 명령어 세트 구조고요. 요거는 단순 명령어 세트 구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명령어의 개수만 놓고 보면 이거는 복합 명령어이기 때문에 명령어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RISC는 명령어 개수가 적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길이에서 보면 CISC 구조는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RISC는 항상 고정된 동일한 그 구조를 갖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구조,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컴파일링, 레지스터 개수, 뭐 이러한 부분들 쭉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메모리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주소 지정 방식, 제어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데, 자, 메모리 접근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CISC 구조는 메모리 내 오퍼랜드를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오퍼랜드에 이제 어떤 명령어 요걸 가지고 이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 RISC는 로드와 스토어만 가지고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드 스토어. 그래서 단순 명령어 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소 지정 방식에 있어서 CISC 구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메모리로 접근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방법이 적더라. 자, 그 다음에 제어 방식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컨트롤에 의해서 제어가 이루어지고, 요거는 하드와이어드 컨트롤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에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은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양한 가변적인 뭐 이런 특징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이 제어 방법은 기계적인 것들은 변경을 하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인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요거는 이 고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이 RISC는 빠르고 요건 좀 느리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는 로드와 스토어만 가지고 한정되어 있다. 어때요? 이게 RISC 방식 맞죠? CISC는 다양하다 그랬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고, 나머지 이것들은 모두 CISC 구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클록 펄스에 의해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레지스터는 그랬는데, 우리 연산 중에 보면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모든 비트를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왼쪽 시프트죠. 왼쪽 시프트. 그래서 왼쪽으로 모두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이동하고 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우측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죠. 그래서 모든 비트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수행하고 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 이거를 쉬프트라고 그래요. 쉬프트.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레지스터는 이제 쉬프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중앙 처리 장치 CPU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대규모 직접 회로의 칩에 내장시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처리될 내용을 작은 칩에 내장시켜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 작은 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그래요. 그래서 CPU 요거를 곧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렇게도 알아두셔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이거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고.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요거는 이제 이 명령어라든지 이런 거 자료에 대한 주소를 기억하고 해독해주고 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든지 이것은 자주 출제되는 레지스터거든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큐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8비트짜리 레지스터 A와 B에 각각, 자, 이러한 A에 들어있는 자료, B에 들어있는 자료. 이렇게 들어있는데, 레지스터 A의 내용을 이걸로 바꿨다. 그러면 두 레지스터 A, B 사이에 수행된 논리 연산은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A와 B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어떤 연산을 하고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됐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연산을 했냐 이거죠. 자, 그러면 결과를 볼까요? 자, 11이니까 0이고요. 11이면 0이고, 01일 때 1이 나왔네요. 11이면 0이고, 자, 00이면 0.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과 1로 또는 0과 0으로 서로 같으면 0이고 서로 다를 때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다를 때 1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연산이에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이죠. 자, 이 5원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인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나오는 거고, AND 연산은 이제 모두 1일 때 그때만 1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알겠어요? 자, 노어 연산은 오어 연산의 반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이진수. 자, 이 숫자를 10진수로 변환하면 그랬는데, 자, 이거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자, 10진수 체계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가 2의 0승이고, 여기는 2의 1승, 여기는 2의 2승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써서 거기에 맞는 숫자들 2의 1승이니까 2고, 2의 2승, 2의 3승이니까 8이고, 2의 4승, 2의 5승이니까 30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써 나간 거예요. 그래서 1이 있던 이 자리의 숫자들,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걸 쭉 계산해 보면 2730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은 다음 진리표에 대한 논리식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자, 이와 같이 표를 가지고 논리식으로 유도해낼 때는 결과가 1인 경우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1인 경우, 자, 요거 하나네요. 자, 그럴 때 이제 변수의 값을 봐서 변수가 0이면 발을 붙여주고 변수가 1이면 발을 붙이지 않고.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네요. 그러면 이걸 써보면 A도 발을 붙여주고 B에도 발을 붙여주는데, 하나의 경우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같은 경우기 때문에 곱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찾으시는데 이게 없네요. 맞죠? 없네요.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의미가 또 뭐가 있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드모르강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드모르강의 법칙이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이 바가 떨어지면서 더하기였으면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였으면 더하기가 되고 하는 그 드모르강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의미는 요거죠. 그래서 요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아니면 지금 이 진리표가 뭐의 진리표예요? 자,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반대도 보면 여기가 그러면 0이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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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텐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나오는 게 오어 게이트죠. 그러니까 오어 게이트의 반대였던 거예요. 이게 원래 주어진 문제가.
그러면 오어게이트는 A 합 B 이렇게 쓰는데 이거의 반대니까 이렇게 발을 붙여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영주소 하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영주소 하면 뭘 이용을 한다고요? 스택. 알겠죠? 영주소 하면 스택, 일주소 하면 누산기. 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8개의 비트로 표현 가능한 최대 정보의 최대 가지수는 그랬는데, 자, 이진수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n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2의 n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8비트니까 8비트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8비트로 되어 있으면 2의 8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2의 8승가지는 몇 개예요? 256개입니다. 256.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는 연관기억장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연관기억장치 기억하세요? associate memory라고도 하죠. 그래서 연관기억장치, associate memory는 기억장치에서 자료를 찾을 때 주소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기억된 정보의 일부분, 즉 내용에 의해서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메모리, 이거를 연관기억장치라고 하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연관기억장치의 구성 요소로는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마스크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일치 지시기,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레지스터도 역시 그런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그리고 일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서로 같은지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인덱스 레지스터, 인덱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소잖아요, 주소. 근데 연관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가지고 찾는다고, 내용.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 주소 이런 건 필요 없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은 그랬는데, 유효 번지를 구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이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프로그램 카운터를 더해서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을 하는 건 뭐예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죠. 그죠? 자, 이와 같이 계산에 의한 거, 요것 말고도 색인이나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참고로, 자, 인덱스, 색인이에요, 색인.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유효 주소를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인덱스 레지스터를 더하는 거고,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구해주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자, 상대 주소 지정이라든지 색인,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이러한 것들은 계산에 의해서 유효 주소를 찾아가는데, 상대 주소 지정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인덱스 레지스터 지정 방식은 인덱스 레지스터를,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더라.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 유효 번지를 계산하고 하는 거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다음 중 기억장치로부터 읽혀지거나 기록할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레지스터. 자, 그러니까 기억장치가 있으면 기억장치에서 나온 또는 들어가는 자료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료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는 뭐예요? 자, PC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번지고, MAR은 A가 어드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번지를 기억하고 해독해주는 레지스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IR은 현재 수행 중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기억장치로부터 나오거나 또는 기록할 자료를 잠시 기억해두는 것은 MBR이에요.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은 PC 내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버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데이터가 이제 이동이 되고 하는 그런 버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송 정보에 따라서 우리 버스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번지, 주소 버스는 CPU가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의 번지를 지정을 할 때 사용되는 단방향 전송선.
그래서 주소가 이동이 되고 하는 선. 그 다음에 자료 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버스선. 그 다음에 제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제어 신호가 전송이 되고 하는 그러한 버스선.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전송하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한 거고, 여기 내부 버스, 우리 버스는 또 그렇게 해서 내부 버스, 그 다음에 외부 버스. 그러니까 내부 자료들,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장치와 서로 주고받냐에 따라서 내부 버스, 외부 버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부 버스, 외부 버스 요거는 위치에 따라서 나눈 거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이동이 되느냐, 뭐 어떤 내용이 이동이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내부 버스가. 이거는 이제 위치, 요기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번은 ALU. ALU가 뭐예요? ALU가 연산장치죠. 연산장치. 연산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연산, 가산, 덧셈하는 거, 누적하는 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 명령 레지스터 있는데,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이건 뭐예요? 명령 내리고 하려면 누가 하겠어요? 연산장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수행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은 누가 내려줘요? 제어장치에서 내려준다면 제어장치. 그래서 이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제어장치에서 필요한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연산장치 구성이라고 해서 연산장치는 가상기, 누상기, 감상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뭐 이런 것 등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에서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 명령 이건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어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6번은 다음 논리 회로에서 출력 F의 값은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AND 게이트고요. 자, 요것도 AND 게이트고, 자, 요건 OR 게이트죠. 자, 그래서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각각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D 게이트. 자, 먼저 이렇게 둘 다 1이 들어갔네. 그러면 AND 게이트는 모두 1일 때만 1이 나오는 게 AND 게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1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AND 게이트는 1과 0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나오는 값이 0이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1과 0이 OR 게이트를 통해 나오는데,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1이면 되니까 여기는 결과가 1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는 1,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주소 접근 방식 중 약식 주소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약식 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소 표현 방식 중에서 주소 일부를 생략하여 주소 일부를 접속하거나 계산해서 기억장치에 접근시킬 수 있는 주소,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그런 주소 지정 방식들, 이게 전부 다 약식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약식 주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두는 거. 이거 뭐예요? 누산기죠,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두는 레지스터 종류. 자, 그 다음에 19번은 FCD 코드의 존 비트. 몇 비트예요? 자, FCD 코드는 이렇게 8비트로 되어 있는데 존 4비트, 디지트 4비트로 되어 있다 그랬죠. 요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4비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장치 내의 주소를 나타내며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령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명령어 중에서 자, 여기 주소에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장치 내의 주소돼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실제 데이터의 주소란 얘기죠. 그죠?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장치 내의 주소. 이 말은 실제 데이터의 주소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100번지로 가라 이거죠. 그러면 메모리상에 100번지에 있는 내용, 요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주소 부분에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해두는 그런 주소 지정 방식은 뭐예요? 직접 번지.
직접 번지. 그래서 한 번에 찾아가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계산기 일반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21번은 이제 패키지 활용에 관한 문제죠. 자, 그래서 보면 DBMS의 필수 기능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DBMS의 필수 기능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정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조작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 오류가 없도록, 그 다음에 보안 및 권한 검사, 그 다음에 병행 제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져 있네요. 그럼 뭐겠어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이 제어 기능. 알겠죠? 자, 정의 기능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것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들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고, 조작 기능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어 기능 말 그대로 이제 정확성이나 무결성, 보안 이런 것 등을 위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제어 기능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은 프리젠테이션을 구성을 하는 내용을 한 화면 단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 자, 프리젠테이션. 자, PT. 파워포인트는 이 모든 내용이 한 화면 단위로 구성이 되고 전환이 되고 그러죠. 그러면 이 화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슬라이드라고 하죠. 슬라이드. 맞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문제는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련의 처리를 하나로 모은 작업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작업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들을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꺼번에 완료되면 모두 완료가 되고 뭐 하나라도 취소가 되면 모두 취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랜잭션이라고. 트랜잭션.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카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한다. 자, 그럼 먼저 카드를 읽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금액을 결제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회가 완료가 되면 이제 결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한꺼번에 수행이 돼서 완료되면 다 같이 수행이 되고 하나라도 여기서 만약에 조회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다 같이 취소가 되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트랜잭션이라고. 트랜잭션.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3단계 스키마 종류. 스키마 종류 뭐뭐 있어요? 스키마 종류 뭐뭐 있어요?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관계 스키마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사람. 그러니까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이 관리자를 DBA라고 해요. DBA.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SQL 명령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명령을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정의어, 조작어, 제어. 그래서 정의어, DDL, 조작어, DML, 제어, DCL이라고 해서 각각 명령어가 정의어인지 조작어인지 제어인지, 정의어에 뭐뭐가 있고 조작어에 뭐뭐가 있고 제어에 뭐뭐가 있는지 요거 구분해 두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의어에는 create 만들 때, 생성할 때, 그 다음에 알터무는 기존에 있던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드랍 명령은 테이블이나 뷰나 뭐 이런 것들을 삭제할 때 쓰는 그런 명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어, DML이죠. 그래서 select, 검색문이죠. insert, 삽입, update, 갱신할 때, delete는 이제 지울 때, 자료를 지울 때. 자, 그 다음에 제어, DCL, 여긴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그래서 요렇게 쌍이고, 요렇게 쌍이다. 자, 그래서 grant는 권한을 부여할 때, revoke는 그 권한을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결과가 수행이 되었을 때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 commit, 취소하고자 할 때는 rollback 이렇죠. 그죠? 자, 그럼 문제는 DDL 정의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정의어 뭐예요? 정의어에 해당하는 거는 요 create 요거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 업데이트, 인서트, 셀렉트 이건 다 조작어입니다. 조작어. 알겠죠? 자, 그 다음 27번은 다음 SQL 명령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드랍, 삭제하는 거죠. 테이블을, 학과 테이블을 삭제할 거예요. 그런데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옵션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학과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에서 이렇게 참조하고 있다, 연결돼 있다 하면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와 연결돼 있는, 요거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까지 같이 삭제되게 하는 그런 옵션이 캐스케이드죠. 그죠? 자, 그래서 학과 테이블을 제거하시오. 학과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 이것도 맞긴 맞는데,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학과 필드를 제거하시오. 아니고요. 학과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함께 제거하시오. 자, 요게 맞네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옵션을 이해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 학과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에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마시오. 요거는 이제 레스트릭트에 대한 그런 옵션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자동 계산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불러와서 뭐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 문서 작성 기능도 물론 있고요. 프리젠테이션 기능 요거는 건 없죠. 자, 요거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즉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29번은 고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검색하는 SQL. 자, 검색했으니까 셀렉트 와야죠. 근데 모든 자료, 그럼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특수문자, 아스테리크 별표입니다. 별표. 자, 그래서 셀렉트 별표 from 고객 테이블의 모든 것을 셀렉트 검색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객 테이블의 별표 모든 것을 검색해라. 이런 의미로 쓴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자료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는 문자가 뭔지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 스프레드시트에서 특정 열과 행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 영역. 이걸 뭐라 그래요? 셀이라고 하죠. 셀. 그래서 이 셀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PC 운영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도스에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지정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명령은 그랬는데, 자, 이 목록을 보여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디렉토리나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dir이죠. dir. 그죠? 자,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프롬프트 모양을 변경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모양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도스에서 점점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깜빡이고 하는데 이게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고, 자, VER이라고 하는 것은 도스의 버전, 도스 버전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 MD라고 하는 건 make 디렉토리,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들 때, 생성할 때,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은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을 하며, 그러면 뭐예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에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영체제라고 하죠. 운영체제. 알겠어요? 자, 여기 있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언어를 번역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3번은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치와 프린터와 같이 처리 속도가 느린 장치들 간의 속도 차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랬는데, 자, CPU는 굉장히 빠른 고속이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뭐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 출력 장치. 자, 요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저속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프린터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CPU가 막 보내버리면, 출력할 내용을 막 보내버리면 프린터가 자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매체를 두고 여기에 CPU가 처리된 내용을 보내면 이 프린터는 여기 있는 걸 가져다 인쇄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었어요? 버퍼링과 스플링.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버퍼링은 주기억장치 버퍼를 이용을 하는 거고 스플링은 디스크를 이용을 하는 거다. 차이점은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버퍼링이나 스플링은 같은 목적이지만 어떤 매체, 여기 매체가 버퍼를 쓰냐 디스크를 쓰냐 여기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스플링.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도스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 삭제 명령어 뭐예요? del 요거죠. delete. 알았어요? 자, 타임은 시간을 보는 거고 데이트는 날짜, 카피는 복사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은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그랬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select from among the process in memory.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메모리 안에 프로세스 중에서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뭐를 선택을 하느냐? 자, 그리고 보니까 allocate the CPU를 할당해 준대요.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실행 준비가 된 프로세스한테 CPU를 할당해 주고 하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하는 거. 이거를 뭐가 하는 거예요? 스케줄러가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 준비가 된 프로세스한테 CPU를 할당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스케줄러다, 스케줄러.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6번을 볼게요. 36번은 로더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로더에 보면 기능이 4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할당, 그리고 연결, 그 다음에 재배치, 그 다음에 적재. 이렇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장치에 맞게 변환한다. 자, 요건 로더의 기능 중에서 재배치 기능이고요. 재배치. 그 다음에 로드 모듈을 기억장치로 읽어드린다. 요거는 이제 적재죠, 적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 순서를 결정한다.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적재할 주기억장치 내 공간을 할당한다. 자, 요건 이제 말 그대로 할당이죠, 할당. 알겠어요? 자, 로더의 기능 4가지, 요거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은 도스 명령어 중 외부 명령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타입, 그 다음에 카피, 데이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포맷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명령어가 있어서, 이런 보조기억장치에 있다가 실행시키면 주기억장치로 옮겨져서 수행이 되는 명령.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에 그 명령어에 맞는 파일이 있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명령어가 외부 명령어죠. 내부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부팅만 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은 이제 운영체제의 서비스 프로그램 중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랬네요. 자, 요 말이 중요하네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없어도 되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틸리티라고 하죠. 유틸리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여기 보면 뭐 컴파일러, 이건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뭐 지수함수라든지 제곱근, 행렬 계산, 뭐 이런 주로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무적인 데이터 처리 뭐 응용 분야에서 정렬이나 합병 뭐 이런 것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근데 여기는 제작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작회사에서 만들어진 것 외에서라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는 유틸리티라고 해요. 유틸리티. 알겠죠?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 39번은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 경로를 화면에 보여주는 경로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어가 뭐냐 이거죠. 뭐예요? pwd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요거는 텍스트 파일에 대한 거 같은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고요. 요거는 편집기고요. 편집기. 자, 그 다음에 tar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요건 뭐예요? tar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과 디렉토리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윈도우 98에서 시스템 도구 메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시스템 도구 메뉴를 보면, 자, 시스템 도구 보면, 디스크 검사,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모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 검사는 디스크의 어떤 물리적인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주는, 자, 그런 어떤 기능이 되겠고,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해줌으로 해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 디스크 조각모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있는 빈 공간을 없애줌으로 해서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죠? 디스크 포맷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시스템 도구에. 알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은 윈도우 98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실행하고 하는 기능. 이걸 뭐라 그래요? PMP 기능. 즉,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서 장착을 했어요. 뭐 마우스를 새로 바꿨다든지 키보드를 새로 바꿨다든지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 장착이 된 이 하드웨어를 운영체제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뭐라고 하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줄여서 PMP 기능.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2번은 윈도우 98의 찾기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윈도우 98에서 찾기 메뉴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이름이라든지 또는 포함된 어떤 문자열 이런 걸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날짜를 가지고도 찾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파일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은 이제 전산 영어 문제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요 부분. oldest page.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identified. 식별을 해서 제거를 한대요. 어디에서? 주기억장치에서.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바꾼다 이거죠. 제거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바꾼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기에 보니까 FIFO, LRU, 뭐 OPT, NUR 등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식별을 해서 삭제하는, 즉 교환해 나가는 그런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뭐냐 이거죠. 뭐예요? FIFO죠.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제거하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중에 LRU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LR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부터 교체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LFU라고 하는 것도 있죠. LFU는 사용된 횟수가 가장 적은 거를 교체해 나가는 방법이 그렇죠. NUR이라고 하는 것은 LRU처럼 하되 이제 교체될 페이지를 지정하는 참조 비트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은 도스 명령 중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은 그랬는데, 도스 명령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은 타입 명령이죠. 타입 명령.
그죠? 자, 그러면 이 cat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동일한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유닉스에서 쓰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은 다음 중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의 조회 방식에 가장 적합한 업무는 그랬는데, 자, 온라인 실시간, 말 그대로 나왔네. 실시간. 자,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건데, 자, 객관식 채점 업무. 요거는 뭐 모아서 할 수도 있죠. 봉급 계산. 요거 뭐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성적 처리. 요것도 모아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좌석 예약 업무라고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간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기법 중 선점 스케줄링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스케줄링 기법 보면 크게 선점과 그 다음에 비선점 이렇게 종류로 나눠지죠. 그래서 비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CPU를 중간에 뺏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는 이제 FIFO라든지 그 다음에 SJF라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HRN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법들이 있고, 선점은 중간에 CPU를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법으로는 뭐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SR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뭐예요? SRT 기법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 종류만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은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부트 블록 있고, 슈퍼 블록 있고, 아이노드 블록 있고, 데이터 블록 있고. 그죠? 그래서 부트 블록은 부팅에 필요한 내용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 블록.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슈퍼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 블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이노드 블록.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블록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자, 이거는 파일에 대한 정보예요. 파일 하나하나에 대한 파일에 대한 정보, 뭐 용량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은 데이터 블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유닉스 시스템에서 파일 및 디렉토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며, 각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각 파일에 대한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 요건 뭐예요? 아이노드 블록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 여기는 이 아이노드 블록은 그 각각 파일에 대한 정보고요. 정보. 알겠죠? 뭐 위치라든지 경로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은 도스의 환경 설정 config.sys라고 하는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도스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어느 디렉토리에 있든 상관없다라고 되는데, 이 환경 설정 파일은 부팅할 때 config.sys라고 하는 거, 요거는 부팅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하게 하기 때문에 이 루트 디렉토리에 있어요.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에 있어요. 부팅하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느 디렉토리에 있든 상관없다. 이건 잘못된 거고, 사용자가 만들 수가 있고요. 타입 명령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은 다음 유닉스 명령 중 디렉토리 조작 명령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move, 요건 파일 관련 명령이죠. 이동할 때 쓰는 거. 파일 관련 명령어. 자,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mkdir, 요게 바로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네요. 이거는 디렉토리 변경할 때, 이건 디렉토리 만들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운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주변 장치를 연결할 때 쓰는, 인식할 때 쓰는 그런 명령어고요. 덤프라고 하는 건요, 백업용으로 쓸 때, 백업할 때 쓰는 명령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mod, 요것은 이제 권한을
사용자한테 권한을 지정을 할 때, 그랬을 때 하는 명령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 명령어는 이 두 가지네요. cd하고 mkdir.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은 윈도우 98에서 하나의 디렉토리 내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한다. 그럼 all. 자, 그럼 컨트롤 A죠. 컨트롤 A.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PC 운영체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통신에 관한 문제인데, 자, 다음 중 라디오 방송에 이용이 되는 통신 매체는 그런데, 자, 여러분 라디오는 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주파수. 그죠?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 주파수 때에 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 광파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빛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라디오가 이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무선인데 주파수, 무선 주파수, 요거는 이제 전자파를 이용해서 전달이 되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은 전송하려는 부호들의 최소 해밍거리가 6일 때 수신 시 정정할 수 있는 최대 오류의 수는, 그래서 자, 요건 우리 보면 교재에 보면 해밍거리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신 데이터와 수신 데이터의 각 대응 비트가 서로 다른 비트의 수를 의미를 한다라고 해서 해밍거리가 D일 때 정정할 수 있는 최대 오류 수 구하는 방법에서 D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의 공식이 있었죠. 그죠?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문제는 6이니까 이게 짝수죠.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D에 6을 넣으면 6-2 해서 그거를 2로 나누니까 4를 2로 나누니까 2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을 볼게요. 53번은 다음 중 온라인 처리 시스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통신 시스템. 온라인이 통신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 시스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온라인 통신 시스템. 자, 통신 시스템은 이와 같이 구성되죠. 크게 전송계와 처리계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전송을 담당하는 기계들, 처리를 담당하는 기계. 그래서 전송계의 기계들로는 단말장치, 그 다음에 신호변환장치, 통신회선, 통신 제어 장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 자료를 만들고 가공하고 하는 그런 처리계로는 컴퓨터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단말 장치, 전송계죠. 통신회선, 전송계고, 변복적이라고 하는 게 신호변환기잖아요. 신호변환기.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전송계에 해당이 되는데, 전자교환기라고 하는 건, 이런 거는 통신 시스템에 없어요. 그러면 전자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답은 이제 4번이고, 전화교환기의 제어 장치를 컴퓨터에 적용해서 입력 정보에서 출력 정보로의 변환을 기억 장치 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변환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화교환기의 제어 장치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고요. 자, 54번 문제는 연속적인 신호 파형에서 최고 주파수가, 자, 이 W라고 하는 거, 이 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이면서 여기 앞에 1이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주파수가, 자, 요것일 때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는, 문제는 그냥 표본화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표본화 주기.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화 주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표본화 주기를 구하려면 표본화 주파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표본화 주파수는 최고 주파수 곱하기 2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항상 최고 주파수의 2배. 근데 최고 주파수는 여기 주어졌어요. 최고 주파수가, 자,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알겠죠? 그러면 최고 주파수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표본화 주파수는 그거의 최대는 2배. 그러니까 최하 2배 이상 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표본화 주기는 요것분의 1.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분의 1 해서 표본화 주파수가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단위 요거는 그냥 무시를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5번 문제는 EIA RS232C의 25핀 중에서 송신 데이터는 몇 번 핀에 해당이 되는가 그랬네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앞에서 RS232C 25핀에 대해서 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랬는데 자, 1번 핀은 보호용 접지 회로를 그 다음에 2번 핀이 송신이고 3번 핀이 수신 그 다음에 4번 핀은 송신 요청 그 다음에 5번 핀은 준비 완료 뭐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송신 데이터는 몇 번 핀이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2번 핀이 되는 거죠. 2번 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은 FM 변주에서 신호파 주파수가 5kHz,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일 때 주파수 변조파의 대역폭은 그랬는데 자, 요 문제는 하나의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FM 변조 시 변조파의 대역폭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이 변조 신호 주파수 더하기 최대 주파수 편의 한 다음에 그거를 2배 해주면 돼요. 이건 하나의 공식의 공식. FM 변조 시 변조파의 대역폭을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변조 신호의 주파수. 자, 여기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편의 75라고 알려줬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단위는 다 똑같으니까 무시를 하고요. 단위는. 자, 그래서 여기를 더하면은 80인데, 그거에 2배 하니까 160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 공식이에요, 공식. FM 변조 시 변조파의 대역폭을 구하는 공식.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57번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요거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죠. 자, 통신 시스템은 크게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전송계 안에 단말 장치, 그 다음에 신호 변환 장치, 통신회선, 통신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처리계에 컴퓨터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단말계, 그 다음에 전송계, 처리계 있는데 멀티 시스템계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은 데이터 통신의 교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이 교환 방식 자, 교환 방식에 보면 회선 교환 있고요. 회선 교환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패킷 교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전화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전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은 교환기가 저장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메시지 교환은 이 통째로에서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고 이 패킷 교환은 이 전달한 자료를 패킷으로 나눠서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 그랬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동 교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은 100MHz의 반송파를 최대 주파수 편의가 60kHz이고 신호파 주파수가 10kHz로 FM 변조할 때 변조 지수는 그랬는데 자,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앞에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최대 주파수의 어떤 그런 영역이 60일 때 하나의 신호가 1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10자리의 그 신호가 몇 개가 변조가 되겠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앞에서도 풀어봤는데 변조 지수는 최대 주파수 편의를 변조 신호 주파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대 주파수 편의가 60이니까 60을 신호 주파수인 15로 나눠서 6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대 주파수 영역이 60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주파수가 갖는 영역이 1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60이라는 범위 안에 이 10자리의 주파수가 몇 개가 변조가 되고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6개다 이거죠. 6개.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은 다음 중 진폭과 위상을 변화시켜서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 자, 진폭과 위상. 그래서 진폭과 위상을 변조시키는 것. 진폭, 위상, 편의 변조라 그랬죠. 다른 말로 QAM 이랬습니다. 자, FSK는 뭐예요? 주파수 편의 변조예요. 이건 주파수.
ASK 이거는 진폭 편의 변조고요. PSK 이거는 위상 편의 변조고 그렇습니다. QAM이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조시켜주는 그런 방식이라 그랬고요.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기출문제를 쭉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할 때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었을 때 몰랐던 그런 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